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파 입문 시리즈 4편, 주제는 노동입니다. 네, 저는 노동을 근면성실 이런 도덕 교과서로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노동을 착취라고만 말하는 것도 싫고요. 그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사람이 왜 일을 하는가를 경제학적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사람이 시간을 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그랬었죠? 여가가 있고 노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가는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입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과정이 곧 보상인 것. 노동은 반대죠. 노동은 과정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목적이 아니죠. 결과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노동은 정의상 음의 효용을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즉, 노동은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여가를 더 선호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궁극적 자원은 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쓰는 가장 달콤한 방식은 대체로 여가거든요. 그래서 노동은 기본적으로 여가를 포기하고 다른 걸 얻는 선택입니다. 자, 그럼 사람은 왜 여가를 포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하면은 더 나쁜 미래가 오거나 혹은 더 좋은 미래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란 건 결국에 현재의 만족을 일부 깎아서 미래의 만족을 사는 행위예요. 오스트리아파가 이 노동을 말할 때 꼭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산입니다. 그 미제스는 생산을 뭐로 보냐면 주어진 것을 이성의 설계에 따라 바꾸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물질의 문제로 착각을 합니다. 경제는 돈 문제고 돈은 물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파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생산의 출발점은 물질이 아니라 설계라는 거예요. 레시피, 아이디어, 노하우, 기술,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설계를 현실에 구현하면서 자연 상태의 물질이 경제재로 바뀝니다. 즉, 같은 철, 같은 나무도 어떤 설계로, 어떤 레시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동물의 노동과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동물도 물론 사냥을 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인간은 설계를 통해서 생산을 구조화해요. 도구를 만들고, 공정을 만들고, 분업을 만들고, 자본을 만들죠. 이 노동만 보면 체력 싸움 같지만 이 생산 전체로 보면 노동은 결국 지식과 설계의 실행 파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개념을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소비재는 바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예를 들면 밥, 침대, 스마트폰 이런 거. 그다음에 생산재는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 쓰는 거예요. 공장, 소프트웨어, 생산 라인, 설비 이런 거죠. 그리고 자본재는 생산재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이건데요. 자본의 존재는 소비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노동 착취 논쟁의 뿌리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자본은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죠. 공장도 설비도 누군가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덜 소비하고 미래 생산을 위해 남겨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본은 저축의 물질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본가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주장에는 빠진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가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는 걸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택시 기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택시를 운전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근데 차가 없으면 내 노동의 생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차를 가진 사람이 차를 내가 오늘은 놀러 다니는데 쓰는 게 아니라 택시 영업에 투입하도록 빌려주면 내 노동 생산성은 확 올라가죠. 자, 그럼 차를 가진 사람은 왜 차를 빌려줄까요? 그 사람도 자기의 여가가 있을 텐데 정답은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본은요, 그리고 저축은 소비를 뒤로 미룬 행위는 대가가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이 파트너 관계에 가깝죠. 물론 현실에서는 착취적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오스트리아파가 말하는 논점은 자본가를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정이 경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비용과 가격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표기되는 숫자죠. 이거 3만 원입니다. 근데 비용은 뭐냐면 오스트리아파에서의 비용은 내가 포기한 만족의 가치라고 봅니다. 즉 비용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숫자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같은 3만 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일주일 식비일 수도 있잖아요. 노동에서는 이게 더 극명해집니다. 내가 일을 한다라는 건 그 시간에 할 수 있던 여가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노동의 비용은 월급 봉투에 적힌 숫자이기 이전에 내 시간의 포기가 본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월급이 적다를 말할 때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받는 돈이 적다.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 내가 포기한 시간 대비해서 내가 얻는 만족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싫다라는 감정은 개인의 나약함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꽤 자연스러운 신호에 가까워요. 자, 그럼 이익은 뭐냐? 오스트리아파에서의 이익은 회계 숫자이기 이전에 주관적 증가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더니 내 만족이 늘었다. 이게 이익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내가 이걸 하면 더 나아질까를 따져요. 그 판단이 바로 경제행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과 임금을 봅시다. 고용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한계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추가로 벌어주는 돈이 그 사람 월급보다 크냐, 이게 고용의 본질이거든요. 식당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 하루에 샌드위치를 20개 더 팔 수 있다. 근데 샌드위치 한 개가 5달러고 재료비가 2달러면 한 개 팔 때 남는 게 3달러죠. 그럼 이 20개면 60달러고, 그러니까 이 직원은 하루에 추가 이익을 60달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사장은 하루 임금이 60달러보다 낮으면 고용할 유인이 있지만 60달러보다 높다라고 하면 고용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 현장에서는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내가 남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임금은 노동의 도덕적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노동이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한계 생산성과 강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도나 노조, 문화 이런 게 영향을 주죠. 근데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임금은 생산성과 분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임금이 오르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이 두 번째인 산출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좋은 이유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오르기도 해요. 이게 뒤에서 실업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많은 주류 담론은 실업을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오스트리아파는 다르게 봅니다. 실업이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특정 산업에 몰려서 터지는 건 시장 자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환경에서 더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저임금과 같은 강제 가격 하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노동자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월급 인상이 생산성 향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보정하려는 요구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로 더 벌지 못했는데 명목으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서두르거나 투자를 보류하거나 그냥 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최저임금 같은 하한이 생기면 생산성이 낮은 초입 노동자, 그 다음에 경력이 적은 청년, 기술 전환기의 노동자가 시장에 진입할 입구가 더더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파는 이걸 잔인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을 설명하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좋은 의도로 올렸는데 왜 청년 실업이 들지? 이 질문을 감정적으로 풀면 끝이 없지만 가격 메커니즘으로 풀면 꽤 많은 게 설명이 됩니다. 실업이 선의의 정책으로 해결될 거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먼저 밀려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죠.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죠. 2030년쯤이면 15시간만 일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게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6년이고 체감상 15시간이 뭐예요? 다들 더 바쁘게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필요해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우리가 소비하는 필수재는 싸지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더 비싼 만족을 추구합니다. 예전에는 냉장고만 있어도 부자였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기본이죠. 삶의 질, 경험, 취향,
교육, 건강 이런 게 새로운 희소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은 늘 희소하죠. 그래서 노동이 사라진다? 그건 인간을 너무 단순한 존재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미래가 조금 좋아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를 또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성이고, 이성이 있는 한 노동과 선택은 사라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이 마르크스 프레임이죠. 노동은 착취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가치를 빼앗는다. 이게 왜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들렸을까를 생각해보면 세상을 아주 간단한 선악구도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경제학은 선악구도로 설명이 끝나면 대부분 틀립니다. 마르크스식 노동착취 프레임의 핵심은 이건데, 노동가치설이죠. 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본가가 이윤을 가져가고, 그러니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다 부터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면, 제가 진흙파이 얘기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진흙파이를 3시간 동안 만들고 있어봤자 사과파이랑 가치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노동 시간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서 나온다는 거고, 노동은 그 주관적 가치가 있는 걸 만들어내려는 시도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빠지면 노동의 생산성이 무너집니다. 택시기사 예처럼요. 차가 없으면 택시가 안 되고요. 공장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되고, 자본이 제공하는 건 노동 시간의 증폭기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확 키워주는 거죠. 자, 그럼 자본은 어디서 나오냐? 자본은 포기된 소비에서 나온다고 아까 말했죠. 누군가 지금 소비를 덜 하고 미래 생산을 위해 남겨둔 결과물. 그럼 자본가의 이유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라는 설명이 경제학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불공정 계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시장 그 자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시장 바깥에 독점, 정보 비대칭, 특권 구조와 엮여 있을 때가 많죠.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덮게 되고,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참혹했죠.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연결을 해볼게요. 노동의 핵심은 현재의 시간을 희생해서 미래에 더 나은 시간을 산다라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노동의 열매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에게는 임금입니다. 임금은 결국 돈으로 저장돼요.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저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동의 의미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가를 포기하고 시간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의 욕 들어가면서 월급 받았는데 그 월급을 모았더니 그 월급이 5년 뒤, 10년 뒤의 가치가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지? 내 노동이 미래로 전달되지가 않는데? 오스트리아 학파가 화폐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노동, 저축, 미래, 이 연결이 무너지면서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가 높아지고, 장기 계획이 무너지면 생산 구조가 왜곡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장기 저축 대신에 단기 소비나 위험한 레버리지, 막 코인 선물 이런 거에 몰리는 이유가 도덕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회사 문화나 꼰대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이 화폐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노동을 통해 축적한 가치가 시간을 넘어 보존될 수 있어야 사람이 장기적으로 저축도 하고 자본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노동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생산은 이성의 설계가 현실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죠. 자본은 공짜가 아니라 포기된 소비의 결과다 라는 거고, 고용과 임금은 도덕이 아니라 한계 생산성이라는 계산 위에서 움직입니다. 대규모 실업은 종종 시장의 본질보다는 화폐와 가격 왜곡과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노동 이꼴 착취라는 프레임은 자본과 생산성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의 의미는 결국 저축과 미래로 이어지고 그래서 화폐의 질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노동은 이 회사와의 계약이기 이전에 미래의 나와의 거래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팔아서 미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가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내 노동의 열매가 시간을 넘어서 보존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스트리아파 관점에서 본 노동의 핵심이고 다음 화에서는 재산권으로 넘어가면은 노동에서부터 이 문명, 이 전체 연결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리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